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 지은이는 호호당 김태규입니다. 1955년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은행에서 전산 시스템 분야 일을 하였고, 이후 중국을 오가며 금융 시스템 컨설팅 사업을 하였다. 2001년부터는 자연순환 운명학 개인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김태규의 명리학 코너에 글을 연재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통찰을 보여준 바 있다. 운명에 대해 오래 궁리하다 보니 인생은 순환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환은 우리가 해마다 겪는 사계절의 순환, 즉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정확하게 같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한참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다. 왜 그럴까?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통은 끊임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상해주는 삶의 즐거움, 일종의 보상 또한 끊임없이 주어진다. 그러니 산다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 이는 내가 운명에 숨겨진 이치에 대해 45년에 걸쳐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 얻은 결론이다.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수동적인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기 산으로 사냥을 떠난 포수가 있다고 하자. 당초 생각은 노루를 몇 마리 잡아올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호랑이를 만나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 호랑이를 잡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전설의 포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온 산을 다 돌아다녔지만 허탕치고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되어가는 대로 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초 목표는 노루였지만 결과는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빈손 맹탕이 될 수도 있으며 소기의 목표대로 노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에서 경우의 수는 우리의 머리를 넘어선다. 실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니 뜻을 품고 노력을 하되 마음 한편으론 되어가는 대로 살라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되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는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살자는 말이다. 사람의 감정이란 건 역시 소모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늘 변해가기 때문이다. 왜 처음의 감정은 소모되고 변해가는가? 이를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마땅히 갈라서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길을 갈 순 없는 일이다. 인연이란 이런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인연도 실상은 조건부에 불과하다. 사람은 고정된 사람이 아니다. 매 시각 변해가는 것이 사람이다. 젊어서의 열정은 나이가 들며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을 보던 눈도 어느새 달라져 있다. 내 눈에 그토록 아름답던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해가고 내 마음도 변해간다.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좋은 인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겪어가는 것 또한 좋은 인생이라는 말도 곁들인다. 주어진 시간 동안 죽기 전까지 다양한 맛의 경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왜 사는가 하고 삶의 이유를 묻는 이가 있다면 그건 중2병 환자이다. 살 이유가 없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울증 환자일 뿐이다. 삶이란 것은 어떤 이유를 따지고 알아볼 필요가 없다. 그저 살아보는 것이고 이어가 보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일은 을에 흐지부지 된다. 우리의 삶 또한
이날이다 하고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해도 분명히 마감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그런 마감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면 그건 삶을 낭비하고 허투루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저마다 타고난 명과 운에 따라 한 세상 살다 간다. 명이란 유전적 소양을 말하니 그 사람만의 개성이고, 운이란 정확하게 사계절과 같아서 60년에 걸쳐 15년씩 계절을 지나간다. 저마다 태어날 때 맞이하는 계절이 다르다. 운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60년 이상을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운의 사계절을 겪기 마련이다. 다만 명의 차이, 달리 말하면 타고난 소질과 능력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명은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다. 어떤 이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이 일생의 절정인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도 한다. 긴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최소한 10년의 기간은 암흑기, 이른바 흑역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다. 그 암흑기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다 하겠지만 그 기간에 그만 몹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다. 오래된 책인 회남자의 이르기를 울창한 숲에서 빠져나옴에 있어 처음부터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이는 없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다. 처음엔 막막하지만 그냥 있을 순 없고 해서 이리저리 헤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용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부진 혹은 부조의 기간이 4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어려움은 장기 흐름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제 15년, 짧게는 10년에 걸친 역경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 봐도 된다. 거칠 것은 다 거쳐야 하고 겪을 것이 있으면 다 겪어야 한다. 역경의 세월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는 신통한 방법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열심히 길을 찾다 보면 또 세월이 흘러서 연수가 채워지면 그러면서 겪을 것을 다 겪고 나면 희한하게도 살 길이 보이는 것이 삶과 운명의 이치이다.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문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난하고 지난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굽히지 않고 맞서는 과정에서 인류의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운 것이라 말하고 있다. 모르는 길 그리고 미래의 시간에 대해 우리는 걱정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걱정이 매번 현재의 삶을 너무 짓눌러선 안 된다. 현재 그리고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현재의 삶까지 망쳐선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지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려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하다. 근심 걱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기에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또 어느 선에서 그걸 내려놓을 것인지 하는 요령은 삶의 중요한 기술이며 중용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운이 상승하는 사람을 상담할 때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반대로 운이 하강하는 사람에게선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이제는 사주를 묻지 않고 그냥 몇 마디 말만 들어보아도 그 사람의 운세를 거의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운세가 상승하는 자이고 때가 되면 나름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간절함이 없는 자는 지금 당장은 무난하고 좋아 보여도 때가 되면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다. 간절한 자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불하는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삶 자체이다. 가령 어떤 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전혀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다고 마음먹고 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이는 간절함을 품은 자이다. 나는 간절함을 두고 산을 넘는 마음이라 표현한다. 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간직하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운이 하강한다는 말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거나 또 그로 인해 이제 또다시 천리길을 떠날 생각이 없거나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이다. 운이 하강 중이라는 얘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 그것은 간절함에서 온다. 욕구하고 욕망하는 인간은 그 욕구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힘들게 하기 마련이니 이를 두고 나는 고생이라 부른다. 욕망하기에 고생한다. 이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욕망은 미망과 무명에서 오는 것이니 거기에서 벗어나면 욕망의 불길도 사그라지고 이에 고생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다. 욕망한다, 고로 고생한다는 이 명제는 참이고 적당히 욕망하면 적당히 고생한다는 말도 참이다. 그렇다면 적당히 욕망하는 방법 혹은 요령은 무엇일까? 욕망하다가 그 결과 고생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 욕망을 조금 줄여보고 욕망에도 그에 따른 고생이 그런대로 견딜만 하면 좀 더 밀어붙여 보는 것이다. 먹히면 밀어붙이고 안 먹히면 발을 빼는 것. 맹자의 다음 구절을 보자.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근고를 수고롭게 하며 그 사람의 몸을 굶주리게 하며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어렵게 흔들어대느니라. 이로써 그 사람의 인내심을 길러서 그 이전엔 불가능하던 일도 능히 할 수 있게끔 하느니라.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큰 성취를 보기 위해선 그 이전에 그 사람을 바짝 조이고 힘들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알고 보면 성공의 이유는 간단하다. 큰 어려움 속에서 의지가 강하게 단련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 큰 고생 없이 유복하게 성장한 아이는 다소 뜻밖의 얘기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사실이 그렇다.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크게 바닥을 쳐야만 대오각성, 즉 크게 깨닫게 되고 그로써 분발하게 된다. 세상에 태어나 사랑하며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지만 동시에 잘 싸울 줄 알아야만 잘 살 수 있다. 세상은 험하고 어려운 곳, 험난한 곳이다. 왜 세상이 험하고 어려운가? 무엇보다 세상은 싸우는 곳이고 싸워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싸워야 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 탓에 잘 싸우고 잘 이길 줄 모르면 잘 살 수가 없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핵심 교육 메시지는 바로 잘 싸워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전엔 그래도 어른들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착하게 사는 것과 잘 싸우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정면에서 충돌하는 까닭에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이런 까닭에 잘 싸우는 법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한다. 하지만 학교에선 가르치지 않는다. 그 바람에 교실 안과 교실 밖의 세계가 따로 분리해서 존재하게 된다. 한편으로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 싸우며 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대량의 열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삶의 본 모습이다. 우리 아이는 머리는 괜찮은데 노력을 안 해서 문제란 말, 흔히 듣는 얘기이다. 문제는 왜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인데 바로 이 부분이 아이의 운세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의 운이 하락할 때의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은 큰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저 운이 내리막일 뿐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간절하고 특별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기는 자신의 환경이다. 강한 동기는 대부분 결핍에서 비롯된다. 결핍이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를 가진 자는 힘과 방향을 한 곳에 모은다. 이게 바로 노력이고 노력하면 성취가 있기 마련이다. 운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사람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열정이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과 갈등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이 술술 풀리지는 않는다. 열정이 강하다 보니 때론 주변과 마찰을 빚는 일도 생긴다. 그렇다면 운이 좋다 또는 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가령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그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에 적응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런 중에 일이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그를 통해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게 바로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이다. 운이 좋다면, 즉 운이 상승 중이라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된다. 그 노력을 반복하다 보면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루어진다. 대수의 법칙, 즉 큰 숫자의 법칙이란 게 있다. 시도를 빈번하게 하고 자주 하다 보면 목적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해낼 수 있으리란 믿음 하나로 시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운은 지금 한창 상승 중이라 봐도 무방하다. 삶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빚을 지고 태어난다. 모든 인생은 빚쟁이로 출발한다. 먹고 살려면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은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것과 같다. 철이 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은 빚쟁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못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란 것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얘기할 것은 알고 보면 부자가 될 까닭도 특별히 없다는 사실, 또 부자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인생을 즐기면서 삶의 빚만 죽는 날까지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벌어서 먹고 살며 그 사이에 나름 즐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사실 충분하다는 말이다. 특별한 자본도 없는 마당에 노동 그 자체만으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고 말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남는 것은 단 하나, 무형의 자본. 이게 정답이고 핵심이다.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자본을 당신의 노동에 곁들일 때에만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무형의 자본에는 기술이나 지식, 노하우, 경험, 자격증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예를 들기 위한 것일 뿐 실은 무한가지라 할 만큼 다양하다. 그 중에는 타고난 유전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타고난 자질을 개발해서 더 다듬어낸 것도 있으며 교육을 통해 배운 것도 있다. 여성의 경우 타고난 미모만으로도 충분히 큰 자본이 된다. 남다른 미각이나 후각, 좋은 목소리와 뛰어난 눈썰미 등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또는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무형의 자본으로 다듬어낼 수 있다. 이처럼 먹고 사는 재주, 또 쓸 거 쓰면서 남길 수 있는 재주는 실로 무수히 많다. 사람이 무사하고 편안한 환경에선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거나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보다는 아주 어려운 상황, 삶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신의 재능을 찾게 된다. 막바지 기승이란 표현은 일견 모순처럼 들린다. 막바지라 함은 끝나기 직전을 뜻하는 말인데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말이다. 기세가 등등하면 앞으로도 한참을 이어가야만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막바지라고 한다. 하지만 막바지 기승이란 표현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일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가장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기세가 확 꺾인다.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이게 바로 전환기의 모습이다. 어떤 흐름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맹렬하다면 이미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사물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선견지명이다. 서해에 나가보면 빠졌던 물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거세게 들어오지 않는다. 아주 조금씩 들어찬다.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차하면 뛰어나가야지 하는 마음에 계속 조개를 캐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올 수 없게 된다. 새로운 흐름은 언제나 처음엔 미약하기에 그렇다. 모든 이치는 우리가 1년 사시사철 늘 대하는 자연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 그렇기에 자연으로부터 배우면 된다.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속에 담긴 어떤 이치를 볼 수 있게 된다. 지금 당신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대상이 너무 복잡해서 두서가 없다 싶으면 그건 그 속에 담긴 이치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다. 복잡한 것은 그 대상 자체가 복잡하기보다는 당신이 아직 그 속의 질서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복잡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이란 자신의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테마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경영 컨설턴트들은 흔히들 목표를 조직화, 즉 오거나이즈 한다고 표현한다. 삶에 있어 늦은 때란 없다. 그저 나에게 주제가 있느냐, 테마가 있느냐, 또는 코드가 있느냐, 내 행동과 계획이 지향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가졌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공자가 조국에서 추방되어 방랑길에 올랐을 때 공자를 많이 도와준 거배곡이란 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인즉 나이 50이 되고 보니 지난 49년이 헛됨을 알았다고 자탄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 성공으로 가는 길에 초입에도 들어서지 못했다고 알면 정확하다. 더러 삶을 우습게 알고 까불다가 40대 중반에 이르러 바닥을 치는 경우도 많다. 모든 것이 날아가고 떠나가고 스스로 한심해서 죽고 싶을 정도라면 그것이 진정한 바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바닥 운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만나게 된다. 그러면 자신만의 코드를 얻게 된다. 시간이란 물건은 우리가 어떤 시간의 바깥에 있을 때에만 감지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지금 그리고 이곳은 시간으로 감지되지 않는다. 그냥 눈앞의 일일 뿐이다. 그렇기에 절정의 때 역시 어떤 시간이기에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감지할 수가 없다. 소설 속 절정의 장면들을 보라. 느긋하고 편안한 절정이 있던가? 그렇기에 인생 최고의 순간, 클라이맥스는 당신이 인생 최고의 고비를 넘거나 최대의 난관을 헤쳐나갈 때다. 최대의 고비야말로 실은 최고의 순간이란 이 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얘기해보자. 우리 현대사에 있어 최고의 시간은 언제였을까? 바로 1997년에 발생한 외환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의 순간이었다. 이처럼 인생 최고의 순간은 가장 험난한 고비를 맞이하여 그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때이다. 당장은 힘들어 죽을 지경이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야말로 힘차게 살아있던 시절로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결국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그에 대해 최고의 역량으로 응전할 때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challenge and response, 즉 최대의 도전에 대한 최고의 응수의 순간이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최고의 때라는 얘기이다.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다. 중용에 있는 먼 곳에 이르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이다. 때론 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는 처세의 말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가 평소에 지내는 낮은 땅에서는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높은 곳에서 보면 차이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다 미미하고 왜소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얻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어떤 통쾌함이나 호쾌한 마음이다. 좀 잘 살아보고자 또는 좀 앞서가고자 아등바등 길을 썼던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사실, 뒤처진다 싶어서 가졌던 열등감이나 자괴의 심정 또한 전혀 그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내 눈에 참으로 한심하고 찌질해서 무시하던 마음 또한 실은 나의 찌질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로써 시원해지고 통쾌해지며 이윽고 어떤 자유를 얻게 된다. 편해진다.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신은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음이 확실하다. 당장 가진 것, 그리고 이룬 것이 크지 않다고 해도 그런 심정이 드는 때가 최고의 시절이란 얘기이다. 그게 바로 신이 나는 시절이다. 힘들긴 하지만 신이 나고 흥이 나는 바람에 그것을 잊거나 견딜 수 있는 시절이 바로 호시절이다. 그런데 그런 호시절이 우리의 삶에 있어 과연 얼마나 될까? 순간순간이 구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에 삶이란 구차하고 너저분한 것이며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되면 그 어떤 천하 미인도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무엇이 성공이고 승리일까? 타고난 대로, 생겨먹은 대로 인생을 사는 자가 승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달리 말하면 스스로가 지닌 어떤 중심에서 삶을 이어오고 이어갔던 자가 승자라는 생각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가는 쪽으로, 즉 끌리는 대로 살아오고 살아갔던 사람이라 하겠다. 순화해서 말하면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좋다 하는 쪽이 아니라 진심으로 본인이 바라고 본인이 좋다 싶은 방향으로 삶을 영위한 자라고도 하겠다. 마음이 가긴 하지만 궁핍하게 살 것 같아서 어떤 무엇이 끌리긴 하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포기하는 삶만 영위한다면 죽을 때에 이르러 너무 아쉽지 않을까? 되든 안 되든 해보고픈 거 한 번이라도 거세고 줄기차게 대쉬하고 도전해본 삶이 설령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더 후회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타고난 성향대로 주어진 적성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쪽에서 잘 되기 위해 기껏 노력해보고 도전해보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중심에서 사는 것이요. 그로써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이고 승리한 인생이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한 번이라도 내키는 대로 살아봤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만큼은 들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름다움이란 어떤 일정한 거리에서 주어진다. 아름다움은 대상과의 딱 알맞은 거리에서만 존재한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아름답던 시절로 기억할 때가 많다. 고생하던 시절 또한 되돌아보면 아름다웠다고, 즐거웠다고 말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지난 세월과 지금 사이에 거리와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아름다움의 비밀이다. 대중스타는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그들이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은 팬들과의 적절한 거리에서 온다. 하지만 결국 세월이 흘러 노출이 누적되다 보면 인기가 시들게 된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누구나 그 사람 곁으로 다가서고자 한다. 곁에 있고자 한다. 하지만 아무 때나 곁에 있을 수 있게 되고 만지게 되고
서로 부비다 보면 좋은 감정이 빠져나간다. 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가끔 보고 만나야 아름다운 법이지 늘 꽃 곁에 있다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아름다움을 즐기고 추구하면서 살고 싶다면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기술 혹은 기량을 가다듬어야만 한다. 키르케고르는 삶이란 뒤돌아봤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과거에 대한 반추와 성찰을 통해서만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란 순간순간의 이어짐이고 연속일 뿐 거기에 스토리는 없다. 스토리란 기승전결의 구조로서 결말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좋은 시절은 없다.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좋았다거나 좋은 시절이었구나 하는 것은 있어도 지금 현재가 좋은 시절이구나 하고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순간순간의 연속일 뿐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상담하러 온 사람이 지금 호시절을 보내고 있건만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엔 지금이 호시절이란 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편하게 살다 보면 나약해진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하겠다. 토인비의 연구에 따르면 문명의 발생 자체가 인류 투쟁의 산물이다. 문명은 상식적으로 보면 우호적인 환경에서 탄생한 것 같지만 실은 척박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 더 잘 생겨나고 성공적이라는 얘기이다. 편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힘든 역경에서 발전이 있다. 안일하게 살다 보면 나약해지고 퇴보한다. 이른바 망하게 된다. 흔히 잘 살려면 물건을 아끼고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 받은 자신의 삶을 알뜰하게 잘 쓰다가 가야 한다는 얘기이다. 1년 4계절 중에 나쁜 계절은 없다. 겨울이 있기에 봄볕이 반가운 법이고 여름이 있어서 만물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힘자랑을 한다. 그리고 가을이 있어서 더위가 가시고 풍성한 수확을 한다. 가을이 지나면 쉬어야 나중에 또 생산에 나설 것이니 겨울 또한 반갑다. 인생살이도 역시 그렇다. 성공이 있겠지만 좌절도 있어야 할 것이며 좌절을 통해 사람은 더욱 성숙해지고 인격도 깊어진다. 모든 삶의 과정은 전체가 하나의 고리를 이루면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얘기이다. 60년을 통해 맛을 보는 사계절 24절기이다. 다만 사람에 따라 계절의 순서가 달리 찾아들 뿐이다. 한 해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아름답듯이 삶 또한 운명의 계절이 있어 변화해가기에 아름답고 풍요롭다. 지금까지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죽음의 목전에 다다른 이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맘대로 살아봤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한탄이죠. 이 말은 곧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다가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그들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아마도 이런저런 사정과 두려움과 귀찮음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그리 된 것이겠죠. 저도 죽을 때 그런 후회를 하게 될까봐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걱정을 다 떨쳐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하루씩만 잘 살아내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인생 마지막 모습은 중병이 들어 자신은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걸 막고 또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의 핵심은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게 아니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술, 담배 취미는 없지만 초콜릿이나 과자, 떡볶이, 아이스크림 등 주전부리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인 평균보다는 적게 먹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끊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더군요. 추세는 점점 끊어가는 추세라서 만족합니다. 요즘은 한 1, 2주에 한 번 정도 사 먹는 듯 합니다. 지난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더니 약속 장소 바로 옆에 올리브영이 있었습니다. 초콜릿 매대에서 서성이며 다크 초콜릿을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걸 안 먹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인지해서 구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전부리만 빼면 괜찮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맨몸 스쿼트 500개를 했는데 몇 년 만에 500개에 도달한 것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무릎이 아파서 200개도 겨우 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스쿼트 기준은 무릎 통증입니다. 운동을 하는 도중에 또는 운동 다음날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지하지만 통증만 없으면 무조건 개수를 올립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격일로 1000개씩 했었는데 그렇게 스쿼트를 하면 몸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걷기도 무척 좋습니다만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께 저는 집에서 하는 맨몸 스쿼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정확한 자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TV나 유튜브를 볼 때는 무조건 운동을 병행한다는 규칙을 정해놓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를 위해 스톱워치와 계수기 구입을 추천합니다. 스톱워치가 있으면 운동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2만 원 정도면 스톱워치와 계수기까지 구할 수 있으니 저렴합니다. 저는 집에서 독서하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 책상 위에 스톱워치와 계수기를 놓고 운동을 병행합니다. 운동이라는 게 실제 한 세트를 하는 시간은 1분 정도죠. 그리고 휴식 시간이 3에서 5분 정도입니다. 푸시업을 몇십 개쯤 하고 스톱워치를 눌러서 휴식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하고 계수기로 횟수를 기록하고 독서나 편집을 합니다. 5분 뒤에 다시 푸시업을 하고 독서와 편집으로 돌아오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운동뿐만 아니라 독서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독서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업, 아령 운동, 턱걸이, 스쿼트, 종아리 운동 등 무슨 운동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책상도 스탠딩 책상을 추천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스탠딩 책상은 수십만 원에 달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강연대 같은 서서 쓰는 책상을 5만 원에 사서 컴퓨터 앞에 놓고 씁니다. 새벽에 뉴스를 볼 때도, 아침 과일 식사를 할 때도,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언제든 데스크톱 컴퓨터를 쓸 때면 서서 사용합니다. 앉아있지 않고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운동과 식습관,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의 근본적인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거대 게임 기업의 창업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13조 원 또는 16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이 원인이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재력과 명성을 가진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암처럼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혼자서 극복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나 스스로가 우울하거나 또는 주변에 우울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심리상담이든 정신과 약물치료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치료에 나서기를 권유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걷다 보면 누구나 발에 흙먼지가 묻는 법이죠. 날마다 그걸 털고 닦으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때론 흙먼지 묻는 정도가 아니라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땐 스스로도 힘을 내야겠지만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 끌어내야 합니다. 누구나 그런 늪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식습관과 운동만으로도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혹시 그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걸출한 기업가셨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잘 살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된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최소 2시간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에 할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순환이라는 말을 꼽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처럼 인생에도 15년 단위의 4계절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기세에 따라 흥왕하기도 쇠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꼭 15년 단위나 4계절이 아니어도 주변을 돌아보면 평생 승승장구하거나 반대로 평생 패자로만 사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패와 승패가 오락가락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제 꼬리를 물고 뱅뱅 도는 뱀처럼 서로 연결되어 옵니다. 세용지마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역학이나 명리학을 공부한 이들이 참 많았는데 왜 토정 비결을 만든 토정 이지암만 유명해졌는지 아는가? 토정은 아무리 운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엔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았겠지만 가능한 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희망적인 미래가 올 수 있을지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와주려는 자세, 그것이 토정 이지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점을 쳐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점을 칠 생각은 없지만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울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토정 이지함의 그 따뜻한 마음만은 높게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이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100% 공감합니다. 제가 책 한 민국 채널을 시작한 계기도 책에서 보고 들은 진기하고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어서였고 지금도 책을 읽고 정리하고 후기를 작성하고 촬영하고 편집할 때 누군가는 제 영상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반성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마음을 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어령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어령 박사님처럼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가진 분이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한 것을 보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말씀은 자신이 해온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때론 경쟁자로 때론 적으로 드러나거나 변화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거대한 대의나 흐름에 동지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전부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외로움과 아쉬움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지성인으로, 문화인으로 그분만큼 성공적으로 살아온 분도 적을 터인데 말년에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신 점이 뜻밖이라는 분들도 많았죠. 이어령 박사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가 라는 질문에 정답을 주지는 못해도 스스로 숙고해 볼 만한 또 다른 커다란 질문을 던져주었다고 봅니다. 함께하는 삶, 서로 도우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책은 젊은 시절에 보고 감탄했던 책인데 그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대의 인물이셨던 이어령 박사님,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